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경제특화 뉴스 쏙쏙 경제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이른바 김영란법 합헌 결정이 나오자 농축수산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고 유통업계와 외식업계도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일단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과 함께 보완책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2019년 말까지 3년 더 연장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세액공제 혜택도 늘어나게 됩니다.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지난달 사상 최저 수준인 2.77%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1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숙박하면서 낚시도 할 수 있는 해상 펜션의 안전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51곳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절반에서 추락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2019년 말까지 3년 더 연장됩니다. 다만 소득별로 공제 한도를 달리해서 고소득자일수록 혜택이 줄어들게 됩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보면 연간 총소득이 7천만 원을 넘으면 오는 2019년부터 그리고 1억 2천만 원이 넘는 억대 연봉자의 공제 한도는 당장 내년부터 조정됩니다. 카드 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직장인은 전체의 9.1%로 연말정산 때 이들에게 환급해주는 세금이 줄면서 세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연봉 7천만 원 이하인 직장인은 현행 카드 공제 한도인 300만 원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정부는 또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나고 교육비와 월세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됩니다. 보도에 류환웅 기자입니다. 저출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출산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혜택이 더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자녀를 낳을 때 1인당 3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내년부터 둘째 아이는 50만 원, 셋째 아이는 7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즉 둘째 아이를 낳으면 지금보다 20만 원, 셋째 아이를 낳으면 지금보다 40만 원, 세액공제 혜택이 더 늘어납니다. 현재 출산한 연도에 그 30만 원을 세액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둘째를 출산할 때는 50만 원, 셋째를 출산할 때는 70만 원을 출산한 연도에 세액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도 확대돼 대학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취업 후 갚아나갈 때 원리금 상환액과 초중고 학생들의 체험학습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됩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됩니다. 월세의 10%였던 세액공제율이 12%로 인상되고 배우자 등이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올해 말까지였던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는 2018년 말까지로 2년 더 연장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구입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었지만 내년부터 중고차 구입은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중고차를 구입하더라도 환경을 해치는 노후 경유차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YTN 류환홍입니다. 네, 구글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구글이나 애플 같은 다국적 기업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걸 막기 위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일컫습니다. 우리 정부도 다국적 기업들의 국가별 소득과 세금 내역 등을 파악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이 세계 톱 규모의 다국적 기업 구글과 애플의 한국 법인들은 우리나라에서 1년에 얼마나 벌까요? 업계에서 추산한 구글 코리아 매출은 1조 6천억 원, 그리고 애플 코리아 매출은 2조 원대입니다. 하지만 매출이 정확히 얼마고 순이익이 얼마인지 또 법인세는 얼마나 내고 있는지를 두 회사가 확인해 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구글세라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세계 최대 IT 기업 구글 때문에 생긴 말입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세율 높은 나라에서 거둔 이익을
세율 낮은 나라로 보내서 이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그러지 못하게 세금을 도입하자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다국적 기업들은 어떻게 세금을 줄일까요? 예를 들면 국내에서 1조 원을 번 A 다국적 기업이 데이터 센터 사용료나 상표권 이용료 같은 명목으로 싱가포르나 홍콩 법인에 9천억 원을 보내면 국내 수익이 10분의 1로 줄고 또 세금도 그만큼에 대해서만 내는 방식입니다. 싱가포르나 홍콩은 우리나라보다 법인세율이 훨씬 낮아서 다국적 기업 입장에서는 납부 세금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거두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다국적 기업의 이런 탈세 행태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에서 영업하는 다국적 기업의 매출이 1조 원을 넘으면 앞으로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해당 다국적 기업이 어느 나라에서 얼마를 벌었고 세금으로 얼마를 냈는지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또 종업원은 몇 명인지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다국적 기업이 각 국가에서 얼마를 벌고 얼마를 납세하는지 밝힌다는 것은 이 해당 기업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지 훤히 보이기 때문에 각국이 이른바 구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 조세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점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이 국가별 보고서 제출 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권고로 탄생한 다자간 협정에 따른 것으로 44개 나라가 가입돼 있습니다. 올해 수익과 국가별 납부 세액 정보를 내년 말까지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행태에도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요즘 서울 역세권을 중심으로 전세가 사라지고 이른바 반전세, 준전세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한껏 오른 전세값 부담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반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본의 아니게 전세금 일부를 돌려받아서 목돈을 주게 되는 세입자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전세 2억 원에 살다가 전세 1억에 월세 20만 원 정도로 전환하면 돌려받은 전세금 1억 원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정부에서 세입자들에게 돈을 위탁받은 뒤에 이를 투자해서 불려주는 펀드를 그래서 처음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서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이대건 기자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한 세입자의 목돈을 활용한 전용 펀드 규모는 최대 2조 원입니다. 월세 임차인의 보증금을 모아 투자풀을 구성하면 은행과 증권사가 이를 모아 상위 펀드를 거쳐 여러 하위 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최종 투자 대상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우량 뉴스테이 등입니다. 실적 배당인 만큼 확정금리가 없지만 3년 만기 정기예금보다 1%포인트 높은 수익을 내는 게 정부가 밝힌 목표입니다. 현재 금리 기준으로 하면 2.5% 안팎입니다. 배당 소득에는 세제 혜택도 있습니다. 납입액 5천만 원까지는 5.5% 세율이, 2억 원까지는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가입 대상은 집값이 9억 원을 넘지 않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무주택자 월세 임차인입니다. 1인당 가입 한도는 2억 원, 최소 가입 기간은 4년으로 장기 가입자에게 우선순위가 제공됩니다. 전월세 전환 등으로 잉여 자금이 발생한 월세 임차인에게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운용 수단을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보고 얼마나 많은 세입자들이 몰릴지는 의문입니다. 최소 가입해야 할 기간도 길고 수익률도 일반 예금 금리보다 월등히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투자적인 목적으로 본다면
너무 낮은 수익률이고 자금이 너무 기간이 길게 묶여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최대한 추산했을 때 잠재적 가입 대상자는 38만여 명. 대부분 서민인 만큼 이 가운데 최소 4년 이상 투자할 여유 자금이 있고 원금 손실 가능성까지 감내할 수 있는 가입자가 얼마나 될지는 의문입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8조 1,400억 원, 매출은 50조 900억 원을 기록했다고 확정 공시했습니다. 8조 1,000억 원이라고 발표했던 잠정 집계 때보다 조금 더 증가한 수치입니다. 영업이익은 지난 1분기보다 22% 늘어나고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는 18% 증가한 수치로 2014년 1분기 이후 9분기 만에 최고 실적입니다. 올해 초 출시된 스마트폰 갤럭시 S7이 많이 팔려 모바일 부문 실적이 좋아진 것을 비롯해 TV와 가전제품 실적과 침체했던 반도체 시장까지 고루 회복되면서 실적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LG전자가 올해 2분기 영업이익 5,850억 원, 매출은 14조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39.5% 급증했습니다. 2년 만에 최고 실적이고 영업이익률도 4.2%로 7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특히 생활가전사업본부가 영업이익 4,300억 원을 올리고 TV사업본부도 3,600억 원으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하면서 실적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한화그룹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후원에 나섰습니다. 한화그룹과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오늘 최양수 주식회사 한화 대표와 이희범 조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후원 협약식을 했습니다. 한화그룹은 개막식과 폐막식 등의 불꽃 행사를 지원하고 성화봉 8천여 개를 제공하는 등 250억 원 상당을 후원합니다.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에서 삼성물산이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시를 보면 삼성물산은 지난해 9월 제일모직과 합병으로 실적이 합산되고 경영이 개선돼 평가액이 지난해보다 2조 6천여억 원 늘어난 19조 3천여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위 현대건설은 5천억 원 증가한 13조 2천여억 원이고 지난해 4위였던 포스코건설이 3위에 오른 반면 3위였던 대우건설은 4위로 내려갔습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기아 자동차의 상품성에 대한 고객 만족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JD파워가 일반 자동차 브랜드 21개를 대상으로 올해 상품성, 디자인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기아차는 지난해 7위에서 3위로 올라섰습니다. 기아차는 현지명 옵티마인 K5, 카니발, 소울, 소렌토 등 4개 모델이 부문별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세금 1,089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국세청은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법인세 누락으로 1,051억 원, 발코니 확장비에 대한 부가세 신고 누락분으로 25억 원 등을 지난 2월에 추징했습니다. LH는 법인세 부문은 분양용 토지 매출 원가와 귀속 시기 등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다며 지난 4월 말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네, 목요일 속속경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6시에는 뉴스통이 방송됩니다.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